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백모TV 상징의 탄생 이제 제 6탄이죠. 6탄인데 오늘은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전번에 말씀드렸을 때 한 0.8 100만 년 전, 다시 말 80만 년 전에부터 그 기후 변화가 거의 뭐 극악한 상태로 치달았다. 그래서 죽음의 레이스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 호모 생명종 중에 굉장히 고급스런 호모 생명종들이 연달아 등장하고 또 연달아서 멸종해 나가는 그런 죽음의 레이스가 펼쳐졌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는 이 죽음의 레이스 한가운데에서 등장한 생명종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레이스를 살아넘긴 유일한 생명종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선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사안인지 좀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서 전번에 살펴보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지 이제 63페이지죠. 63페이지에 보면 53페이지에 보면은 기후변화가 춤을 추는데 여기 이제 왼쪽에 첫 번째부터 100만 년 전, 200만 년 전, 300만 년 전, 400만 년 전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왼쪽부터.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00만 년 전부터 이 진폭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이 진폭이 커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추운 날씨와 더운 날씨, 비가 많은 날씨와 가뭄 날씨가 뭐 거의 100년, 1000년 주기로 뒤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죠. 뭐냐면 내가 아버지한테 또는 어른들한테 숲에서 사냥하는 법을 배웠는데 내 당대에 숲이 없어지고 풀밭이 되고 내 손자 때에는 그게 사막 언저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현생 인류도 그렇게 막 극심하게 변하면은 엄청 고생하고 많이 죽어나갈 거 아니에요. 당연히 80만 년 전, 70만 년 전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한 그런 시련이죠. 그래서 이걸 죽음의 레이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레이스에 이걸 이제 다르게 한번 보시죠. 다르게 보시면은 이제 이 기후가 워낙 중요한 요소니까 기후가 어떠냐를 한번 더 보시면은 152페이지죠. 여기서도 똑같아요. 이 표는 좀 읽기가 약간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이제 왼쪽부터 500만 년 전, 400만 년 전, 300만 년 전, 200만 년 전에서 왼쪽 첫 번째 파트는 한 칸이 100만 년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구간 있잖아요. 거기는 한 칸이 20만 년이에요. 그래서 100만 년 전, 80만 년 전, 60만 년 전, 40만 년 전, 20만 년 전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2만 년 전, 2만 년 전까지 오죠. 그리고 세 번째 구간은 한 칸이 5천 년이에요. 지금 시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를 이렇게 보면 빙하기가 확실히 끝난 게 한 15,000년 전쯤 끝났고 지금 따뜻한 기후가 약 한 11,00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일정한 기후가.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이 100만 년 전으로 중간 구간으로 돌아가 보면 기후가 춤을 추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고기후학자들에서 밝혀졌고 또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요즘 고기후학이 발달했냐면은요. 전에 말씀드렸던 스미소니안 박물관의 리차드 포츠 박사 같은 사람들의 연구는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특정 지역 기후까지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아프리카 해안 지역, 뭐 남아프리카 지역, 해안 지역 이렇게 특정 지역에 수백만 년에 걸친 수십만 년에 걸친 고기후까지 이제는 연구가 진행될 정도까지 정교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극악한 그런 기후 변화가 펼쳐지니까 따라서 이제 생명종의 입장에서는 죽거나 살거나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펼쳐진 기본적인 메인스트림은 뇌가 커지고 체격이 당당해지고 이런 고급 생명종으로 나가는 건데 일단 고급 생명종으로 나가기 전에 좀 이상한 예외적인 그런 옆길이 있다고요. 기이한 옆길. 그러니까 기이한 옆길을 먼저 확인해 놓고 메인 레이스를 확인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워낙 말이 많은 동네여 갖고 옆길을 확인을 안 해놓고 메인 레이스를 얘기하면 그 옆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반박을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야, 그건 뭐 보니까 다른 케이스도 있는데 왜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그 반박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엽기를 한번 보죠. 2003년에 오스트레일리아 그 인류진화과학 연구팀이 그러니까 저기 어디죠? 저 뭐야 인도네시아에 조그만 섬이 있어요. 플로렌스라고. 플로렌스라는 작은 섬에 가서 이제 인간 유적이 있을까? 현생 인류의 유적이 있을까? 뒤지다가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키는 한 1m 20쯤 되고요. 1.2m, 키가 1m 20쯤 되고, 그러니까 키가 작은 거죠. 요만한 거죠. 우리 젖가슴 정도 차는 키죠. 그러니까 120cm라 그러죠. 이 뇌 사이즈는 한 400cc, 400, 500cc. 요 정도 규모인데, 이러면 두발 걷기 유인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과 석기를 다 만들고 다뤘던 흔적을 남긴 거예요. 그럼 불과 석기를 만들고 다뤘으면 이거 호모잖아요. 그래서 이 섬 이름이 호모 플로렌스여갖고 호모 플로렌시에스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2003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는 인류 진화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단언을 했던 게 이거 바로 옆 동네 인도네시아에서 펼쳐진 아주 극적인 발굴 과정이었거든요. 여기에 참여했거나 여기로 왔다 갔다 했거나 여기에 관계된 세미나를 제대로 참석했거나 여기에 관한 논문을 썼거나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학자 중에. 즉 우리나라의 인류학자들은 문화인류학자로 무슨 방송이 어떻고 컨텐츠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나라의 고고학자들은 한반도 안에서의 유적에만 관심이 전공이 집중돼 있지 인류 진화의 과정에 관한 유적을 이렇게 지구를 다니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깝깝한 상황이죠. 그래서 저같이 이제 제야에 여기랑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공부를 하고 혼자서 책을 쓰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죠. 참고로 이 호모 플로렌시엔시스는 이게 이제 희한한 경우죠. 아니 이 체형이나 체구로 보면 분명히 이거는 이제 오히려 너무 작고 이러니까 이게 두발 걷기 유인원에 가까운데 불과 석기를 다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모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전설도 있어요. 뭐냐면 이게 호모 플로렌시에스가 현생 인류랑 마주친 다음에 죽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왜냐면 인도네시아 부근에 현생 인류가 들어간 게 5만 년에서 6만 년 전이에요. 근데 유적을 보면 호모 플로렌시에스가 마지막이 2만 년 전, 3만 년 전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생 인류랑 마주쳐서 죽었을 거다라고 이제 마주친 다음에 멸종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에브고고 숲에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이 플로렌시엔시스 섬에는. 그래서 숲에 이상한 말을 하고 아무거나 다 잘 먹는 나무도 잘 타는 그런 종족, 작은 종족이 사는데 이게 자꾸 애들을 납치해서 잡아먹길래 우리 조상들이 이 얘들한테 그걸 갖다 줬다. 섬유로 짠, 그러니까 풀로 짠 옷을 바리바리 싸들고 갖다 줬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해서 바리바리 싼 풀로 짠 옷을 가지고 얘들 동굴에다가 다 쟁여놓은 다음에 불을 질러서 얘들 한꺼번에 다 죽였다. 근데 그때 안 죽고 도망간 몇 명의 호모 에브고고들이 숲에 살고 지금도 애들을 납치해서 잡아먹는다. 뭐 이런 전설이 있어요. 그 섬에. 그러니까 이제 좀 의미심장해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에 또 이런 케이스가 비슷한 게 나와요. 뭐냐면 이 손가락 끝이나 기타 등등 이런 걸 보면 손이나 이런 걸 보면 이게 도구를 다루고 만졌다고 짐작이 되는데 이 전체적으로 뼈대나 이런 거에 보면 곳곳에 특히 상체 곳곳에 두발 걷기 유인원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호모 날레디라 그래요. 도구를 만진 흔적이 있으니까 이거 호모로 붙여졌죠. 이거 언제 발굴됐냐? 이거 최근이에요. 2015년.
근데 이거는 이제 아주 희한한, 이거 지금 인류 진화학계가 완전히 발칵 뒤집힌 사건인데, 이거를 발굴을 주도한 게 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학자인데, 주도한 학자가 좀 반골이에요. 그래갖고 발굴도 그때 무슨 그 방송국이더라, 방송국 대놓고 생방송하면서 발굴했고요. 발굴자들도 세계적으로 저거 받아서 온라인으로 모집해서 발굴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발굴도 무지하게 스피디하게 진행하고, 그래서 아주 이단적인 그런 이단화 취급을 받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야, 세상이 바뀌었는데 뭐하러 옛날 말하자면 고전적인 방식으로 노인네들이 하던 방식으로 천천히 온갖 것 다 음미해가면서 하냐, 빨리빨리 진행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이 발굴이 2014 뭐 불과 3, 4년 전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국제적으로 온라인으로 발굴자를 모집을 했고, 주로 거기에 모집된 상당수의 사람들이 등반, 밧줄을 탈 수 있는, 왜냐면 좁은 통로를 통해서 접근해야 돼서 밧줄을 탈 수 있는 작고 다부진 여성 연구자들이 많이 발탁이 됐어요. 전 세계에 걸쳐서 온라인 모집을 했을 때. 제가 그 과정을 쭉 한번 이렇게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한탄을 한 게, 야, 한국 여자들 얼마나 다부지고 야무지냐. 그러면 한국에 만약에 인류 진화과학을 연구하는 학풍이 있었다면 한국계 혹은 한국인 여성 인류 진화과학자들이 저 발굴에 참여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쪽에 지금 그 학문적 발전과는 완전히 격리된 채, 오히려 북한에서 만들어진 김일성주의를 찬양하는, 말하자면 본토기원설에 갇혀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상한 정신지형, 학문지형이 이상해져 있는 거예요, 이 분야에 관해서는. 자,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게 이제 예외예요. 에브고고라고 흔히 불리는 호모 플로렌시엔시스. 그 다음에 마지막에 2015년에 이제 발굴이 일단락지어진, 남아프리카에서 발굴이 일단락지어진 호모 날레디. 이런 것들이 좀 예외적인 케이스고요. 메인스트림, 메인 레이스는 그게 아니에요. 이 죽음의 레이스 때 펼쳐진 메인 레이스는 두뇌와 체격이 엄청나게 커지는 고급 생명종이에요. 그리고 이 메인 레이스는 하나는 유럽에서 펼쳐졌고요, 하나는 아프리카에서 펼쳐졌어요. 아프리카에서 펼쳐진 메인 레이스는 우리 호모 사피엔스로 이르렀고요, 유럽에서 펼쳐진 메인 레이스는 네안데르탈로 이른 거예요. 자, 그걸 오늘 조금 보죠. 우선 첫째, 다시 전번에 잠깐 봤던 그림을 한번 보시죠. 114예요. 114에 보시면 이 뇌가 확 커지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칸을 보시라고요. 네안데르탈은 당연히 뭐 20만 년, 30만 년, 40만 년 전이고요. 이 뇌가 커지는 곡선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100만 년 부근에서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100만 년 전, 80만 년 전에서. 즉 죽음의 레이스에 들어서면서 호모 이렉투스로부터 무지하게 체격과 뇌가 커진 그런, 말하자면 생존을 위한 전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사 종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니체가 말했잖아요. 너무 뭐 지치고 슬픈 척 하지 말아라.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아라. 인간은 워낙에 튼튼한 수탉나귀, 암탉나귀들이다. 뭐 이런 니체의 시 비슷한 게 이제 니체의 차라투스트라, 즉 짜라두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쪽이 죽음의 레이스를 거쳐서 이렇게 그 과정에서 등장한 호모 생명종이라는 거는 타프하게 이루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한 번씩 보시죠. 우선 이제 두 개의 그 상황을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참 이 인류 진화학이 얼마나 빨리 말하자면은 얼마나 그러니까 세계적 학자조차도 농락당할 정도로, 혹은 뭐라 그럴까, 좀 쪽팔리는 실수를 범할 정도로 너무나 속도가 빠른 거예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유전자 공학, 뭐 고기의학, 뭐 진화심리학 이런 게, 뇌신경학 이런 게 막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 인류 진화학을 뒷받침하는 학문들이. 여기서 잠깐
170페이지 보죠. 이게 세계적 학자가 어떤 실수 저지르고 있는지. 가끔 이걸 그러니까 구글링을 해보시면 영어로 이게 이제 유명한 학자예요. 런던 박물관의 인류 진화과학 책임자께 크리스 스트링어. 크리스 스트링어가 인류 진화에 대한 이 개통도 그린 게 A 항목입니다. 그러면 이게 꿀렁꿀렁꿀렁하고 이렇게 뻗어 올라가는 게 뭐냐면 이게 진화의 이제 진화의 나무, 생명나무를 그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이제 그 호모 이렉투스에서 쭉 올라와서 호모 이렉투스에서 올라와 갖고 뭐 이제 갈라진 것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면 여기서 이 A 그림에서 보면 한 40만 년 전쯤에 네안데르탈로 갈라졌고 현생 인류로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네안데르탈에서 다시 데니소바로 갈라져요. 이게 네안데르탈 비슷한 종족이 하나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네안데르탈 사촌이 뭐 형제예요. 그래서 데니소바 유전자와 네안데르탈 유전자가 현생 인류에 다시 합쳐져요. 일부가. 그러니까 네안데르탈 유전자 전체 풀의 40% 정도가 살아남았어요. 현생 인류 속에. 현생 인류 한 명 한 명, 저 한 명 한 명은 유전자 2% 정도가 네안데르탈에서 왔지만 제가 가진 네안데르탈 유전자와 또 다른 사람이 가진 네안데르탈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유전자이기 때문에 그걸 다 긁어 모아서 풀을 만들어 보면 네안데르탈 전체 유전자의 40%가 현생 인류 속에 살아남아 있다고요. 자, 그러면 그 얘기 또 나중 얘기고 보시면은 현생 인류 쪽으로 다시 네안데르탈과 데니소바가 모여지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이게 40만 년 전까지는 A 그림에 의하면 네안데르탈과 현생 인류가 갈라지지 않았다는 그림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아니 얼마나 기술이 발달했는지 40만 년 전 6월에서 작년 초에 40만 년 전 6월에서 저걸 뽑은 거예요. DNA를 뽑았더니 이게 네안데르탈과 다른 생명종인 줄 알았더니 이게 초기 네안데르탈인 거라. 그걸 유럽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라고 불렀던 생명종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나 아프리카의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가 네안데르탈과 현생 인류의 공통조상이다. 한 40만 년 전까지 그런 존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가설이었는데 40만 년 전에 유럽에서 발견된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의 40만 년 전 6월에서부터 DNA를 뽑는 게 작년 봄에 있었어요. 이른 봄에.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스반테 페보가. 아마 나중에 이 사람은 노벨상 받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노벨상을 받았죠.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에스토니아 출신의 화학자고 자기 아버지는 스웨덴의 화학자인데 둘 사이가 부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생아죠. 그래서 페보라는 자기 어머니 성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노벨 화학상 받은 사람인데 그 아들 사생아인 스반테 페보도 아마 노벨상 받을 거예요. 워낙 뭐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라서 막스 플랑크 연구소,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인류 진화과학 파트의 그 유전자 그거 하는 거에 아주 세계적 권위자죠. 이 사람이 그 방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수만 년 된 뼈, 수십만 년 된 뼈로부터 유전자를 추출하는 기술을 이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아무튼 간에 이 팀에서 작년 초에 그러니까 40만 년 전 된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의 유골로부터 DNA를 추출해서 보니까 이게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라는 별도의 종이 아니라 초기 네안데르탈이다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 170페이지의 그림 A가 틀린 거죠. 그림 B같이 고쳐져야죠. 다시 말하자면 현생 인류와 네안데르탈의 공통조상은 약 80만 년 전에 존재했다고요. 그때 네안데르탈과 현생 인류가 나뉜 거예요. 그래서 네안데르탈의 조상이 그때 유럽으로 건너와서 유럽 네안데르탈로 쭉 진화를 해나간 거죠. 그래서 그 네안데르탈로부터 30-40만 년 전에 데니소바가 분지해 나간 겁니다. 잠깐 데니소바 얘기 좀 하죠. 데니소바는 유골이 네안데르탈은 뭐 머리통뼈, 뭐 팔다리뼈 많이 발견됐는데 데니소바는 대단히 조성한데요. 요만큼 뼈 조각 요만큼이에요. 이때까지 발견된 게. 뼈 조각 요만큼인데 그게 어디 뼈냐? 오른손 오른손 넷째 손가락 약지 중간 뼈마디
절반쯤이 발견된 거예요. 여기서 스반테 페보 팀이 2012년에 DNA를 추출했어요. 처음엔 네안데르탈인 줄 알고 추출한 거예요. 한 3, 4만 년, 4, 5만 년 된 뼈인데, 그랬더니 이게 네안데르탈과 다른 DNA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네안데르탈 DNA가 밝혀진 건 2010년이고요. 요 오른손 약지 중간뼈 조그만 거에서부터 눈곱만하게 긁어내서 DNA 추출한 건 2012년인데 2012년 뼈에서 보니까 이 뼈가 이게 아니네. 네안데르탈 DNA가 아니네. 그래서 이름을 하나 지어준 거예요. 그 동굴 이름 따가지고 그래서 데니소바예요. 이 데니소바 유전자도 우리한테 꽤 남아 있어요. 특히 이쪽 저기 오스트레일리아 이쪽으로 넘어간 사람들 유전자에. 파푸아 뉴기니아 오스트레일리아 쪽으로 넘어간 사람 유전자에.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현대 과학이 어떻게 인류 진화 과학을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는가가 다 보이기 시작을 하죠. 네안데르탈 얘기는 굉장히 신비롭죠. 왜냐면 우리랑 너무 가깝고 또 너무 달라요. 너무나도 가까우면서 너무나 다른 그대인데, 네안데르탈 유적은 아시다시피 뭐 유럽에 집중돼 있죠. 아마 맨 동쪽이 알타이 산맥 부근의 유적이 맨 동쪽일 거예요. 유럽에 집중돼 있는데 이게 이제 172페이지에 이제 그 유적 지도가 나와요. 유적 지도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아주 재밌는, 아주 그 특이한, 아주 강인한 거죠. 우선 뭐 체중이 90kg까지 나가고요. 성인 남성의 경우 하루에 육류로 5,000칼로리,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에 2배 정도를 먹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그 성장 속도가. 그래서 8살이 되면 사춘기에 들어서고요. 15살이 되면 성인이 되고요. 나중에 좀 말씀드렸지만 험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35살쯤이면 죽어요. 그러니까 평균 그 사망 연조가 한 35살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되냐면 이 종족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그게 있지만 우선 첫째, 그러니까 사냥법이 달라요. 사냥법이 우선 네안데르탈이 뭐 굉장히 추운 데서 살았다. 그거 별로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면 되냐면 옷이 좀 개판이었지 그렇게 추운 데서 산 게 아니에요. 네안데르탈. 이 사람들 옷이 왜 개판이냐? 바느질을 안 했거든. 바느질을 안 했어요. 나중에 밝혀지지만 현생 인류는 아무리 늦게 잡아도 바느질을 7만 년 전부터 했어요. 왜 그러냐고요? 그거 어떻게 아냐고요? 이 때문에 알아요. 이 바느질 얘기 잠깐 하죠. 이는 원래 침팬지의 이와 사람은 이를 세 종류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머릿니. 이게 원래 침팬지와 사람이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몸이는 사람만 갖고 있어요. 몸에 있는 이는. 얘는 머릿니가 아래로 내려가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머릿니가 아래로 내려가는데 얘가 특징이 뭐냐면 보통 때는 옷 바느질한 그 솔기라 그러죠. 솔기에 살다가 핏발 때만 몸에 달라붙어 살아요. 즉 몸이는 옷이 바느질된 옷을 착용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미의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7만 년 전 남아프리카로 모아져요. 즉 다시 말해서 7만 년 전 남아프리카에서 가죽 옷을 이렇게 바느질해서 솔기가 있는 의복을 걸쳤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자 머릿니, 몸이 했죠. 나머지는 굉장히 그 창피한 얘기인데 우리가 왜 성병 비슷하게 취급하는 게 사면발이. 지금은 사면발이 걸리는 다들 깨끗해져서 없는데 이게 그 남녀의 음부에 사는 이거든요. 이건 고릴라에서 온 이예요. 그래서 인류의 조상이 고릴라의 둥지를 밀고 들어가서 살았든지 고릴라랑 둥지를 같이 썼든지 했을 거다. 그런 가설이 있어요. 아무튼 이가 이 세 종류인데 모미가 인류 조상의 인류가 언제부터 바느질을 했는가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저분한 게 어떨 때는 무지하게 훌륭한 증거가 된다니까요.
자, 이제 다시 보죠.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네안데르탈은 우리가 추위에 최적화되어 있죠. 추위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그때 추위는 현생 인류가 이겨낸 추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따뜻한 추위예요. 현생 인류는요, 극지방에 들어가서 살았잖아요. 35,000년에. 이미 3만 년 전에, K는 1000이니까 3만 년 전에 이미 극지방까지 올라간다고요. 시베리아 북단, 저 알래스카, 그때는 거기가 빙하기라 바닷물이 낮아가지고 시베리아 동쪽하고 알래스카가 연결된 베링기아라는 땅덩어리가 있었거든요. 거기 다 들어가 살아요. 이미 3만 년 전이 되면. 자, 그런데 네안데르탈은 이런 데 들어가서 사는 적이 없어요. 네안데르탈은 어떤 지역에서 사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한대숲 혹은 온대숲 지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온대숲이나 한대숲이 추워봐야 얼마나 춥냐고요. 그런데 왜 추위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몸 구조로 보면 완전 추위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몸이 땅땅해. 땅땅하면은 체표 면적이 작아지고 바깥에 몸이 덜 뺏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 넝마 싸개거든. 옷이. 바느질을 안 하니까 대충 두르고 감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4, 5만 년 전 되면 현생 인류는 멋있게 옷을 해 입는다고요. 바느질해서. 지금 에스키모 같은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때 이미. 4, 5만 년 전, 3, 4만 년 전에 아프리카로 나온 현생 인류가 북쪽으로 올라갈 때는. 그런데 네안데르탈은 그게 아니라 대충 입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장갑도 없어. 그냥 싸게 해요. 신발도 없어. 그냥 싸게 해요. 모자도 없어. 그냥 대충 싸고 다니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런 상태에서 한대숲, 온대숲에서 살아야 되니까 몸으로 때운 거예요. 몸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위에 최적화됐다고 말하는 거죠. 몸이. 그러나 그 추위의 환경을 보면 현생 인류가 극복해낸 추위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요. 그걸 조심해서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온대숲, 한대숲에서만 살았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 사냥법이 숲속에서 숨어 있다가 매복해 있다가 찌르는 창으로 덮쳐서 찌르는 그런 사냥법이에요. 찌르는 창, 매복, 숲. 숲, 매복, 찌르는 창.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숲이 없어지면 멸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넓은 초원이 되잖아요. 날이 가물어지면 이제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개활지 초원이라 그러거든요. 뭐냐면 나무 한 그루 서 있고 풀밭 있고 또 나무 한 그루 서 있고 풀밭 있고 이런 데들. 현생 인류 이런 데서 사냥 잘해요. 투창이니까. 근데 이게 투창을 하거든요. 나중에는 활도 나오고, 물론 활은 마지막 나와요. 그다음에 투창 나오고 한 2만 년 전쯤 되면 아틀라틀이라 그래서 왜 여기 얹어갖고 창 얹어서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나온다고. 이런 거 나오면은 시속 뭐 120km, 130km로 날아가서 창이 꼽히는데, 현생 인류는 이건 오픈 그래스랜드라 그래요. 개활지 초지 혹은 오픈 우드랜드, 개활지, 아무튼 나무랑 풀밭이 이렇게 듬성듬성 있고, 현생 인류 이런 데서 잘 살잖아요. 네안데르탈은 이런 환경이면 죽어요. 그러면 가물어지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가물어져 갖고 숲이 없어지면. 근데 마지막 빙하가 굉장히 심하게 가물어졌었거든. 그러니까 다 그런 상태에서 생활 공간은 점점 줄어드는데 현생 인류가 덮쳤단 말이에요. 4, 5만 년 전에. 이 유럽, 아까 보신 그 지도에. 그러니까 두 개가 한마디로 양쪽 싸대기 맞고서 그냥 골로 간 거죠. 근데 굉장히 경이로운 그런 생명종이에요. 우리랑 너무나 가깝고요. 다시 한번 보죠. 이 네안데르탈은요, 특정 분야의 특정 기술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나요. 저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일단 석기를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자, 중심부, 이거 제가 번역어요. 중심부 선행 제작 기술이에요. 이걸 영어로는 prepared core. 한번 따라해 주세요. prepared라는 건 준비된이죠. core. 그러니까 중심부가 준비된. prepared core technology라 그래요. 중심부를 미리 준비하는 기술.
무슨 얘기냐면 돌덩어리를 가지고 여기 치고 여기 치고 여기 쳐갖고 선행부를 딱 이렇게 잘 각이 쓴 돌덩어리를 만든 다음에 요걸 딱 따내면 아주 정교한 칼날 같은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잘 만들었어요, 네안데르탈이. 그 다음에 찌르는 창 만들었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나무 막대에 여기다가 창끝을 이렇게 달고 그다음 뭐 끝매고 여기 본드에다가 이렇게 본드 칠을 했다고. 그럼 이 본드는 어디서 나왔냐? 풀인데 자작나무 껍질을 재 속에다 묻어갖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온도는 기억 못하는데 뭐 400도 500도 온도에서 계속 건류를 시키면 여기서 일종의 진한 즙이 나와요. 이게 본드예요. 그러면 이거는 건류라 그러고 열분해 파이롤리시스라고 영어로 파이롤리시스, 그렇죠? 파이롤리시스라 그러는데 열분해죠. 건류라 그러죠. 우리 숯 만들 때 쓰죠. 화학 공정에서 많이 쓰는 테크놀로지인데 이걸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생가죽 안에 그 지저분한 혈관 조금 남아있는 거, 지방 남아있는 거, 이거 다 문질러서 떼내는 가죽 무두질, 그걸 무두질 한다 그러거든요. 우리 고유어예요. 무두질 주걱, 리스와. 이걸 네안데르탈이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 뼈도구는 안 다뤘거든요. 근데 요것만은 뼈도구로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이하죠. 자, 이런데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느질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상한 경우죠. 한쪽으로는 무지하게 정말 스마트할 것 같은데 다른 쪽으로 보면 엄청나게 더디고 미련하고 야만적인 이런 두 얼굴의 존재예요. 이 존재가.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네안데르탈의 이제 아까 뼈도구를 안 다뤘다 그러면 이제 뭐 네안데르탈이 뭐 3만 년, 4만 년 전 유럽 네안데르탈이 뼈를 뭐 만들었다라고 또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그 증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한 가설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현생인류는 뼈로 뭘 만든지 아세요? 뼈로 바늘 만들고요, 송곳 만들고요, 투착 날 만들고요, 던지는 무기에 뼈로 온갖 것을 다 만들었어요. 네안데르탈은 현생인류랑 마주친 다음에야 굉장히 제한된 뼈도구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낚싯바늘 현생인류를 만든 네안데르탈 안 만들어요. 그런 거. 189페이지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거 참 보면 참 이거 볼 때 제 가설이 하면 참 슬픈 거예요. 네안데르탈 입장에서는 현생인류가 얼마나 무서웠겠냐고요. 현생인류랑 마주쳤을 때, 다음번에 네안데르탈과 현생인류가 마주쳤을 때 일어났던 일. 아니, 우리한테 네안데르탈 유전자가 흐른다는 얘기는 우리 조상의, 그러니까 여성이 네안데르탈 남성과 섹스를 했든지, 우리 남성 조상이 네안데르탈 여성을 섹스를 했던지인데 저는 후자가 훨씬 경우가 많았다고 본다고요, 이게. 그러면 자, 보세요. 네안데르탈 입장에서는 숨어서 이제 몇 마리 남지도 않았어. 이제 숲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저 사슴 저놈 먹으려고 이제 온 가족이 딱 매복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뭐가 휙 날아와갖고 퍽 꼽히더니 사중에 퍽 쓰러지는 거예요. 무지하게 놀랄 거 아니에요. 뭔가 봤더니 이 현생인류가 복장 차려입고 온 얼굴에 문신하고 막 화장칠하고, 현생인류는 상징을 좋아해갖고요. 문신, 화장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고서 딱 그 투창 이렇게 묶음 들고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용감한 네안데르탈 하나가 항의하면서 이제 몸짓하면서 사슴에 딱 다가가니까 또 투창 하나 날아와서 퍽 하니까 꿰뚫려서 퍽 죽어요. 그럼 화나서 덤비면 다 죽는 거예요. 몰살이야. 그럼 도망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포 속에서 막 밀려서 피신한다고요. 자, 그럼 이제 숨어서 현생인류가 어떤 존재인가 네안데르탈 사람들이 관찰을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뭐 목에 주렁주렁 뭐 달고 다니고 그러거든. 그걸 흉내낸 거라고 난 봐요. 이 189페이지가. 이런 것들을 가끔씩 만들었어요, 네안데르탈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의미도 모르고 문맥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근데 그냥 부러운 거지. 흉내내서 만드는 거죠. 저는 네안데르탈이 뼈도구를 만든 게 아주 일부의 뼈도구예요. 뼈 장식품 같은 건데 현생인류랑 부닥친 다음이거든요. 그게 거의 멸종 다 될 무렵이에요. 근데 부닥친 다음인데, 현생인류랑 부닥친 다음인데, 그때 만든 이 뼈도구들을 보면 의미가 아마 현생인류에 대한 그 부러움과 그냥 모방이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제 가설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 보면 이제 슬퍼지죠. 멸종돼 나가는 생명종이 우리랑 굉장히 가까운 생명종인데 자기로서는 획득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우월한 생명종을 바라보고 그 생명종이 목에 두르고 있거나 팔에 두르고 있는 장식품을 모방해서 만들었던 케이스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도대체 그럼 네안데르탈과 현생인류의 어떤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서 여기서 확 갈렸냐. 네안데르탈은 적응을 못했냐. 상징 능력이죠. 기본적으로 상징 능력이에요. 상징 소통 능력이 굉장히 제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네안데르탈 유전자와 현생인류 유전자가 가장 차이가 나는 게 뇌세포 연결에 관한 거. 그 부분의 유전자들이 그 부분을 결정짓는 유전자가 엄청 차이 나고요. 그 다음에 자폐 성향의 유전자와 유전자 패턴이 같아요. 그러니까 자폐라는 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말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문화에서는 자폐란 용어가 굉장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사람이 우울하고 남 잘 안 만나고 그러면 그 집에 좀 자폐 성향이 있어, 뭐 이런 말들을 마음대로 하는데 그거 큰일 날 소리예요. 자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폐는 그거보다 훨씬 심각한 병이에요. 오티즘. 자폐적인 오티스틱이라 그러고요. 오티즘이죠. 영어로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병이에요. 이거는 지능이 정신 지체 아들보다 낮아요. 뭐 심각한 자폐, 진짜 자폐는. 그러니까 뭐 지능이 한 70, 80 이렇다고요. 그런데 희한한 데서만, 그러니까 자폐도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경증 자폐는 지능이 좀 높아요. 근데 심각한 자폐 되면 지능이 낮아요. 그러다 심각한 자폐 되면요, 한돌 때는 부모를 알아보는데 세돌이 되면 부모가 누군지 몰라요. 부모를 못 알아봐요. 진짜 심각한 자폐는. 그러니까 자폐의 특징이 이런 거라고요. 한눈에 전화번호부 한 페이지를 왜? 근데 전화 걸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폐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네안데르탈 현상이랑 비슷하잖아요. 본드는 만들 줄 알아. 건류를 해서. 근데 건류로 다른 걸 수출 만들거나 다른 걸 만들 줄 모르는 거예요. 본드 만드는 건류보다 훨씬 쉬운데, 예를 들면 그 다음에 가죽을 아주 잘 다듬을 수 있는 무드질 주걱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가죽옷을 꼬맬 줄은 몰라. 바느질 할 줄은 몰라요. 뼈도구는 인간을 본따서 뼈도구를 만들었어요. 근데 뼈를 가지고 낚싯바늘을 만든다든지 혹은 송곳을 만든다든지 바늘을 만들지 못해요. 투창날을 만들지 못해요. 찌르는 창은 만드는데 투창은 못 만들어요. 못 쓰고. 이런 현상들이에요. 네안데르탈의 문제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응용력, 연관력, 상상력 이런 데에서 능력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상징 능력이랑 관계가 있잖아요. 상징을 만들어내고 소통하는 거랑 관계 있는 능력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네안데르탈의 이 목 구조나 기타 이 혀 움직이는 걸 제어하는 유전자, 폭스피트, 흔히 언어 유전자라고도 하는데, 이런 거 보면 현생인류랑 아주 유사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안데르탈이 썼던 언어는 현생인류의 언어가 아니에요. 어떤 언어를 썼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끼르르 꼬꽥 그러면 야, 너 저기로 뛰어가란 뜻이야. 근데 너 저기로 뛰어가. 근데 너 여기로 너 여기로 뛰어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끼르르 꼬꽥 했다. 뭐 예를 들면 쿠르르 쿡쿡쿡 이런다고요. 저 끼르르 꼬꽥하고 쿠르르 쿡쿡쿡 사이에는 아무런 유사점이 없어요. 근데 현생인류를 보세요. 현생인류는 너 저기로 뛰어가. 너 여기로 뛰어와. 구조가 대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로와 여기로, 그 다음에 가와 와가 대응을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소화돼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위에 세대, 그러니까 지금 80, 90 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V와 B를 구분을 못하고 father의 F 발음과 그 다음에 뭐 paint의 P 발음을 구별을 못하시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그런 음가가 없는 것에 귀가 익숙해져 있거든요. 이걸 파닉스라 그래요. 즉 음가가 한 언어에서 정의돼 있다고, 미리 약속돼 있다고요. 아무나 아무 소리나 막 낸다고 언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음가 정의돼 있어, 문법 정의돼 있어, 어미나 단어 변화 방식, 모핌이 정의돼 있어. 우리는 그런 언어를 쓰는데 네안데르탈은 그런 언어를 못 썼어요. 이런 언어는 상징 능력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언어와 소통이 안 되고 상징과 상상이 안 되니까 규모가 작아져요. 규모가 작아지는데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먹고 살 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무리가 작아져서 고립돼요. 무리가 작아져서 고립되면 무슨 현상이 있을까요? 근친상간이 벌어져요. 그래서 네안데르탈 마지막 유전자를 보면 한 무리가 10명, 20명인데 무리 안에 모든 암컷과 무리 안에 모든 수컷이 섹스했던 흔적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할머니와 손자, 할아버지와 손녀, 애비와 딸, 엄마와 아들, 남매, 삼촌과 조카,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고등동물이 몰락해 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참고로 자연에는 근친상간에 대한 그 강력한 터부 같은 게 있다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꽃 암수 수술 있잖아요. 그러면 한 꽃 안에 암수술이 있으면은 거기서 한 꽃 안에 수정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죠?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왜 그럴까요? 술의 높이가 다르니까. 수술은 낮고 암술은 높거든요. 그래서 한 꽃 안에 한 꽃 속에서 수정이 일어날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요. 자연 안에는, 왜 그러면 자연이 성분화를 해갖고 유전자를 결합시킨다는 건 뭐냐면 유전자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유전자 다양성을 확보하려면 근친상간을 피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근친상간이 막혀져 있는 그런 원리들이 자연 곳곳에는 숨어 있어요. 근데 이게 호모 네안데르탈레시스 혹은 데니소바쯤 되는 고급 생명종이 고립된 채 소통이 안 되고 소통 능력, 상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약한 상태에서 혹은 없는 상태에서 기후가 참 극악해져 가지고 집단이 고립된 채 몇 세대를 살면서 근친상간으로 막 내려가 버렸다? 그럼 이거는 멸종이에요. 멸종의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스반테 페버 같은 사람은 네안데르탈의 유전자를 보면 현생 인류와의 접촉과 상관없이 이미 멸종의 길로 들어섰다라고 얘기를 해요. 스반테 페버는. 자, 보세요. 전에 제가 다시 근친상간 얘기를 조금 더 하죠.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도덕의 기본적인 문제랑도 연결이 돼 있고 또 북한에서 김일성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본토기원설과도 연결이 돼 있는 얘기라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제가 전에 현생 인류는 사촌 결혼을 해도 크로스 카즌 결혼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크로스 카즌 결혼인데 이게 뭐냐면 크로스 카즌 결혼은 뭐냐면 아버지 쪽은 아버지 쪽과 사촌으로 결혼하려면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는 아니고 큰 아버지의 자제는 안 되고 고모의 자제랑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고모가 성이 다르잖아요. 아버지는 남성이고 고모는 그래서 크로스란 얘기예요. 어머니 쪽이랑 하려면 이모네 자제랑은 안 해요. 외삼촌의 자제랑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와 외삼촌은 성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크로스 카즌이에요, 이게. 그래서 크로스 카즌이라 그래요. 크로스 카즌. 카즌은 사촌이죠. 크로스는 넘어간다는 뜻이죠. 다른 성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크로스 카즌 결혼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항상 조계원이 돼요. 자, 보세요. 이거 재밌는 거예요. 부계사회라고 쳐봐요. 부계사회라고 치면 고모는 우리 부족 바깥으로 시집간 여자가 되잖아. 그러니까 고모의 자제는 우리 부족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부계사회에서
어머니의 외삼촌은 어머니가 바깥 부족에서 왔잖아요. 따라서 외삼촌의 자제는 북의 사회에서 역시 우리 부족 바깥 존재예요. 북에만 그럴 것 같아요? 모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모계가 돼도 모계 사회라고 쳐봐 이번엔. 모계 사회에서 아버지는 우리 부족 바깥에서 대릴 사이로 들어온 사람이거든. 고모는 그 부족에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고모의 자제는 족외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형제들이 줄줄이 다 대릴 사이로 북수로 들어와도 고모는 부족 바깥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모계 사회에서 이모는 우리 부족 안에 남아있지만 외삼촌은 부족 바깥으로 대릴 사이로 갔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모계 사회가 됐던 북의 사회가 됐던 크로스 커즌이 되면 조계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촌 간의 결혼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사촌 간의 결혼이 굉장히 활발했던 지역들도 가보면 대부분이 크로스 커즌 결혼이에요. 풍습이.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현생 인류는 이 부족 결혼을 통해서라도 부족과 부족 사이에 그 네트워크를 만들고 소통을 뚫어내 이런 것에 굉장히 예민했던 거예요. 그 교류와 소통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죠? 그게 현생 인류의 힘이에요. 자,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한반도라는 좁은 공간에서 한국이라는 한반도라는 좁은 공간에서 80만 년에 걸쳐 가지고 여기에 있던 호모 이렉투스가 지금의 조선인으로 지금의 한국인으로 진화했다라는 이 똥멍청이 같은 북한 고고학 연구소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 조선인이 80만 년 동안 집단 안에 모든 암컷과 모든 수컷이 근친상간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소리랑 똑같은 얘기예요. 세계에서 가장 열등한 종족이라는 소리랑.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 미친놈들이죠. 그걸 제대로 반박도 못 해온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나라에서 고고학 한다는, 상고학 한다는 사람들이 이거 창피한 얘기라고요, 진짜로. 이거야말로 자기 집 족보에 80만 년 족보를 모욕하는 소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김일성 집단이 미친놈들이죠, 이게 북한 놈들이. 이게 사교죠, 사교.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 조선인이 김일성의 축복 아래 위대한 정치적, 사회적 각성을 이뤄서 드디어 김일성 민족이 됐다. 이게 김일성 사상의 첫 번째 명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고고학계 혹은 상고사학계에서 이걸 대놓고서 이렇게 일로 지나가게 맞춰서 비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본토기원설이야말로 조선민족은 80만 년 동안 집단 안에 모든 암컷과 모든 수컷이 섹스하는 아주 저열한 근친상간 집단이라는 소리밖에는 안 되는 소리라고. 이게 인류라는 건 개방과 교류와 소통을 통해서 인류가 돼가는 거지, 폐쇄와 자기 안으로 웅크려 들어가지고는 완전 멸종하는 거예요. 이게 네안데르탈이 우리한테 남긴 교훈이에요. 네안데르탈은 폐쇄를 선택한 게 아니고 바느질할 줄 모르고 던지는 무기 만들 줄 몰라가지고 환경이 점점 가물어지니까 온대숲과 한대숲이 없어지니까 그 숲 남아있는 데서 뜨문뜨문 살다 보니까 그 지경까지 몰려서 그게 멸종해버린 거거든요. 자, 근데 스스로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이걸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자, 이게 이제 죽음의 레이스고요. 죽음의 레이스 과정에서 오늘 이제 주로 네안데르탈에 이르는 족보가 어떻게 멸종해 나갔는가,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거의 끝나가죠. 이제 다음번에는 현생 인류의 등장, 아프리카에서 그걸 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뵙죠.